근대문학사. 근데 우리가 근대문학사를 왜 공부해야 될까? 문학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학은 시대의 의미망을 반영한다. 이 얘기는 뭘까? 한마디로 작품은 한 명의 개별적인 사람의 개별적인 작품을 넘어선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의 정서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학사에 대한 공부를 아주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좀 개괄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문학의 특징과 흐름을 정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알다시피 1호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 사항, 중요 반영 사항이 문학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해서 이 문학사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대한 정리? 이것을 또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공부하는 게 곧 수능 국어의 문학들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근대문학사는 문학사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말 많은 기출문제들이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번 긴 시간 아니지만 집중해서 한번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특징과 시기 자체는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 정확히 나눌 수는 없고 실제로 학자들마다 이견도 살짝씩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전제로 큰 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본격적인 문학사를 보기 전에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한번 이것을 쭉 한번 읽어봐. 자, 김영랑의 청명은 20학년도 6평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아니다, 청명이 9평. 김광규는 추일서정이 20학년도에 6평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을 한번 쭉쭉 읽고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김영랑의 청명 시작부터 보세요, 얘들아. 호르르 호르르 가을 아침. 쭉 한번 읽었니? 음료수 혹시 뭐가 떠올라? 스프라이트. 이 느낌 확 들지 않니? 이 청량감, 청명, 가을 아침입니다. 가을 아침에 딱 이 자연 속에서 어떤 김영랑 시인이 느낀, 정확히는 화자가 느낀 거지? 화자가 느낀 저 가을날의 어떤 감성. 자, 심지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는 포근하고 감각이 낯익은 고향 같은 느낌의 평생 못 떠날 내 집,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량감이 쫙 퍼지는 아주 그 맑고 깨끗한 가을의 이미지. 이걸 담고 있는 게 김영랑의 청명이고, 청량이 아니라 청명이고, 김광균의 추일서정,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딱 보는 순간 저쪽이 스프라이트라면 이쪽은 뭐랄까, 얘가 좀 민감하더라고. 살짝만 터치해도 넘어가고. 봐봐 얘들아, 똑같은 가을인데, 가을날 느끼는 서정인데 조그만 담배 연기 내뿜으면 포퓰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이빨 황량한 고독하구만. 굉장히 그 어떤 쓴맛, 깊이 있는 그 진한 고독이랄까. 이쪽이 이렇게 이런 소리라면 여기는 약간 이런 소리. 그러한 어떤 깊은 쓰디 쓴 맛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창작 시기 보세요. 1935년에 발표, 1940년에 발표됐습니다. 5년의 차이밖에 안 나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쓴 작품들. 김영랑과 김광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 거기다 똑같은 일제강점기. 거기서 똑같은 가을날. 그런데 두 작품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을을 설명하고 있는, 가을에 비유하고 있는, 가을과 묶여있는 이미지가 철저히 다르죠. 왜? 이 둘은 스타일이 다르거든. 문예의 사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기별로 문예의 사조가 뭐길래 이렇게 두 명의 작품의 스타일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는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김영랑 시인은 순수 서정시의 대표 시인입니다. 김광규는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입니다. 요 문예 사조 차이가 요런 결과적 차이를 크게 만드니까 얼마나 중요하겠니. 일단 문예 사조는 요런 거랑 좀 비슷하다.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 저기 아이돌 쭉 나갈 때 다들 컨셉이라는 게 좀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어떤 걸그룹이 우리는 깜찍한 컨셉이야. 이렇게 과즙미 팡팡한 그런 컨셉이야. 그럼 뽀삐 이런 걸 쳐야 되잖아.
근데 막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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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컨셉이 안 맞잖아. 그래서 컨셉이라는 게 바로 문예 사조입니다. 순수 서정시니까 얘가 좀 민감하더라고. 머리카락만 스쳐도 애가 이렇게 나오고 전자칠판 처음이라. 자, 그래서 순수 서정시를 쓰니까 당연히 김영랑 시인은 어떤 순수한 서정적인 감성, 그런 감성을 담고 있는 시를 많이 썼고, 김광균 시인의 이 모더니즘이라는 건 또 뭐냐. 이 깊이 있는 어떤 쓰디쓴 맛, 이런 느낌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문예 사조를 중심으로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문학의 출발. 이 근대 문학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대성인데,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 그래서 근대 문학의 시작이라는 거 언제부터로 보냐? 일단 당연히 시기적인 시작이 좀 중요하겠죠. 1910년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드디어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형식적 특징 혹은 내용적 특징에서 탈피해서 이제 근대적 의미의 소설과 시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았어? 왜 어디까지는 고전 소설, 어디까지는 고전 시가면서 어디서부터는 현대 소설, 현대 시잖아. 딱 잘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당시 한국은 또 안타깝게 식민지라는 비정상적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은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 특징,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특징을 안다는 건 그 시대를 살았던 시인들, 그들의 사고를 아는 것이고 그들의 사고를 알아야 그들의 시 자체에 대한 이해가 공고해진다는 점이죠. 특히 알다시피 올해부터는 작품 자체에 대한 선 이해를 별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작품을 외적 준거를 가지고, 다시 말해 보기를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게 올해는 월등히 중요하니까 분명히 그러한 외적 준거 안에 이러한 문학사적인 특징이 반영되겠죠. 혹은 비평에 반영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헤이, 딱 두 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유명하잖아. 두 번째 사람은 주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너무 민감해. 자, 주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왜 여기 있냐? 일단 이광수의 무정은 뭐니? 얘들아, 이광수의 무정 왜 유명할까? 이광수는 왜 유명하니? 친일 말고. 이광수 왜 유명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로 일컬어지는 게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제 서구의 문화도 들어오고, 특히 일본에 먼저 서구 문물이 유입되고, 그런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소설을 번역한 소설, 일본의 혹은 유럽의 시를 번역한 그런 시에서부터 근대성이 움트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대 문학의 보편적 전개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근대 소설다운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소설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도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번 이광수의 무정의 일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요한도 마찬가지. 주요한, 이름부터 굉장히 주요해 보이지 않니? 주요한. 불놀이, 제목도 불놀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입니다. 얘들아, 고전시가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정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 형식에서 드디어 탈피해서 온전히 자유롭게 형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섭렵한 그 첫 번째 시라고 불리는 게 이제 주요한의 불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자유시, 최초의 서정시. 내용 한번 볼까? 자, 봅시다. 일단 주요한의 불놀이는 최초의 산문시이기도 하네. 또 산문시라는 건 어떤 시니? 연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쭉 글처럼 쓴 시가 산문시죠. 이광수의 무정. 이광수의 무정은 워낙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불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문일치체의 소설 문장이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 그 무슨 말인가요? 언문일치체의 소설 문장이라는 게 뭔가요? 언문일치.
말과 글이 드디어 일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니었나? 궁의 왈, 태후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 글에서만 쓰이는 표현들이 따로 있었죠. 각설 이런 표현들 말로 안 하잖아 우리가. 근데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 대화, 자연스러운 서술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글 속에 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몰입감도 크겠지. 이게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설정샷 아니야 이거? 설정을 잘 하셨어. 공부하는 모습으로.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주요 한해 불놀이. 아, 날이 저문다. 한번 쭉 읽어봐 얘들아.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건 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자고 하는 거니까 쭉 읽으면서 뭐에 관한 시일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불놀이, 불놀이 뭘까? 우리 보통 왜 뭐랄까? 그 어떤 사랑의 장난, 불장난이라고도 하지? 불놀이. 이건 이제 불놀이, 불꽃놀이를 바라보면서 쓴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외로운 강물 위에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가? 어떤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사나이의 그 마음을 쭉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런 나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 아판가? 그런 노래가 딱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죠. 형식의 파괴, 서정성의 담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볼래 얘들아? 이광수의 무정은 이런 내용이다. 장로와 부인은 들어가고 형식은 애써 침착하게.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갑자기 영어? 그러면서 이전에 좀 배우셨는가요? A, B, C, D도 모르십니까? 갑자기 소설 속 남주인공이 막 급발진하잖아. 무슨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고 학생들한테. 왜 그럴까? 이광수가 지식인이었기 때문이지. 이 당시에 이광수는 뭐 이미 일본에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몽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광수의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조선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조선인들을 가르쳐서 어떤 그 서구 문화들, 일본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대 문물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작품들이 아주 무정에 빡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무정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지점이 사실은 무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고도 하고 무정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은 자기의 세계관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라고 하지. 고전 소설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또 그거잖니. 캐릭터가 굉장히 그 평면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반이면 양반의 캐릭터, 노비면 노비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정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정말 인간, 개인적 인간으로의 캐릭터가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게 이 두 작품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연애? 연애란 단어가 근데 나와서 말인데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아나?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행했던 말 러브합시다. 그 말이 또 유행했었죠. 왜냐? 러브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말입니다. 연애. 그 연애란 단어 없었거든.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잖아. 자유연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연애라는 것이 들어오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도 요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 당시엔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들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 이 당시엔 오빠 이런 말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조선시대는 흔히 썼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10년대는 드디어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라를 잃어봤잖아. 그 시기에 어떤 내용들을 작품에 담았을까? 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편하게 내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런 작품들이 이 시대에 나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불합리한 식민지의 현실을 형상화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왜? 사실 그 자체만 보여줘도 너무나 비판적이고 사실 그 자체만 보여주는 게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거든. 굳이 모순을 꾸며낼 필요도 없어. 그래서 사실적인 작품들 많이 많이 창작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는 사실주의적인 소설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억하니 얘들아?
혹시 작년 기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6평 이기영의 고향에 나온 보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의 특징이라는 내용이 보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문학사라는 거야.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 그런 작품들이 이미 그 이전에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1920, 30년대 사실주의 소설이 중요하다 보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19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이 펼쳐지죠. 바로 무슨 사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아주 통치의 체제를 바꿀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죠. 대한독립 만세! 옷이 꽉 껴서 안 올라가지만 대한독립 만세! 이게 1919년에 쫙. 거기다 중국의 오사운동에까지 영향을 또 미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실제로 3.1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약간은 그 전에는 강하게 무단 통치를 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는 한글신문, 이런 한글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도 발행을 하게 해주고 언론이나 출판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민족주의적 사상, 왜? 3.1운동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 애국심이 살짝 올라오죠.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상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당시는 정말 그 글로벌하게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역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은 당연히 작품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대표적인 작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시인으로는 뭐 한용운, 김소월, 이상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가로는 어디 계시니? 여기 있네. 현진건, 염상섭의 소설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이 동인지 백조는 지금 밑에 감상적 낭만주의라고 되어 있지? 이름은 백조니까 굉장히 뭔가 고고하고 이런 작품 썼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당시 작품을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하거든. 3.1운동이 성공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3.1운동이 남긴 건 아픔이었단 말이야. 3.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됐고 그런 좌절의 내용이 그대로 작품에 담깁니다. 그래서 백조의 이 동인지라는 건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잡지를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 백조란 동인지를 같이 쓴 그 시인들, 그 시인들의 사상을 보면 굉장히 현실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그 좌절감과 어떤 그 울적함 그런 내용들이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의 현실을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14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현진건, 염상섭 이런 분들, 염상섭의 만세전, 뭐 두파산, 3대 유명한 작품 굉장히 많죠.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식민지 현실이 고착화되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작품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또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이죠. 1920년대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여기 아까 얘기했지. 3.1운동 이후에 민족 정서가 확 올라왔다고. 김소월 시인은 별명이 뭘까? 우리 김소월 시인의 별명은 민족적 서정 시인이라고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구이본에 들이오리다. 7,5조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시 속에 듬뿍 담은 우리의 그 뿌리를 사랑하는 김소월 시인의 작품들 보면 왜 별명이 민족적 서정 시인인지 알 수 있지. 거기다가 주제의식은 또 어때?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이 듬뿍 담겨 있잖아. 그래서 김소월 시인 이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작품들 많이 창작하셨고요. 한용운 시인 역시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뒤에서 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민족 정서, 식민지 현실 주목,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 이게 이 당시의 시기를 설명하는 캐치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통치체제도 변화했다고 했지. 우리가 지금 국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 이러한 시대적인 특징과 그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작품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우리 백조라는 동인지 그 작품을 보면 홍사용, 박영희, 박종화 다 이상화와 같이 백조라는 동인지를 만들었던 그런 시인들이고요. 당연히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좌절,
그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정서. 그러면서도 어떤 상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염원과 지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품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면 뭐 좌절감, 현실 도피 쭉 써 있죠. 역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상화 시인의 내용을 좀 넣어봤고 이런 특징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프는 워낙 중요해서 뒤에서 따로 살펴볼 겁니다. 자, 한국인의 정한과 사랑의 윤리 누구시라고? 김소월 시인과 한용운 시인입니다. 특히 한용운 시인은 누구에 관해 많이 썼니? 님.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죠. 이 님에 대한 시를 많이 썼는데 고전 시가에서의 님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한용운 시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떤 베르조나 갖고 계셔서 한용운 시인의 님은 월등히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야. 그 어떤 정서적인 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시에서 정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전통적인 정서, 특히 한의 정서라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김소월 시인은 율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민요조의 율격을 계승해서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김소월 시인 워낙 유명한 작품 많으니까 이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의 정서, 한의 시, 우리 김소월 시인이고요. 그리고 김소월 시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초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용운 시인 님의 침묵, 나룻배와 행인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시인은 얘들아 아까 페르소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했지. 시인이면서 동시에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학자, 구도자이기도 해. 그래서 한용운 시인의 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 특히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도 꽤 많다는 거, 그런 것들 봐주시고요. 거의 매년 뭐 수특의 연기 작품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또 김소월 시인, 한용운 시인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민지 현실에 주목해서 근대 소설의 기틀을 마련하신 아까 앞에서 얘기한 현진건과 염상섭, 너무 중요한 두 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작품은 특히나 사실주의의 문학 기틀을 확립했다. 이 사실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후에 그 1930년대가 되면 그게 더 이렇게 사실주의 장편 소설들이 잔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되고요. 만세전 뭐 다 장편 소설이지. 그러면서 3.1운동 실패 이후에 어떤 지식인의 비애와 슬픔, 환멸, 환상이 깨져버린 게 환멸이거든. 그러한 내용들을 작품에 빡 담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진건, 염상섭 나오면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도 작품 하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익숙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1925년, 1935년 카프. 자, 카프를 또 1920년대에 빼놓을 수가 없거든. 카프는 조선 프롤리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뜻에서 카프라고 부릅니다. 카프가 쓴 작품들은 경향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카프는 대체 누구냐? 카프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 빠바바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빨간 맛입니다. 사회주의의 그 빨간색을 담뿍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카프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카프의 작품들은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 작품이 나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작년에 누가 나왔냐? 이기영의 고향 나왔죠? 이기영이 카프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이기영 고향 보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어. 카프 작가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더더욱 문학사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작품들과 엮이는 상호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범주도 넓어지고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유연하게 봐야 된다. 작품은 암기가 아니죠. 그러한 특징들 역시 그래서 카프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기 이상화 시인, 한용 시인 앞에서 봤지만 그리고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됩니다. 시문학파. 이 시문학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아까 봤던 김영랑 시인입니다. 사실은 윤식이 오빠지.
우리 윤식이 형아가 이름을 영랑이라고 했던 이유, 그만큼 영랑한 작품들을 썼다는 거. 그게 시문학파가 지향한 어떤 그런 예술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순수서정시. 자, 그래서 이 당시 25년에서 35년, 사실은 이제 30년대가 껴있잖아? 30년대는 우리 국문학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이 당시 뭐 순수, 서정시, 모더니즘, 생명파 사실은 막 다 우후죽순 나왔던 시기. 그래서 수많은 어떤 작품들이 창작되고 막 다양한 문예사조가 등장했던 그 시기. 그게 또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축은 카프, 두 번째 축이 순수, 서정시, 그 다음 세 번째 축이 바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해.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해. 평가원이 제일 문제 출제하기 가장 좋은 시기도 그래서 1930년대. 이때 황금기, 이 작품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또 어떤 시대였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군국주의 정책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 그 시기. 이제 3.1운동의 어떤 일본이 쫄았었던 그 느낌이 또 사라질 때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잖아. 그러면서 군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리얼리즘의 소설들, 리얼리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주의, 사실 그대로 쓰는 거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모순을 잘 담아내니까 구인회가 조직되면 드디어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이 또 모더니즘을 이끌어갔던 우리 한국의 박제된 천재 이상이죠. 박태원, 소설가 구보실일 준호봉의 외할아버지 박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모더니즘의 주축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프는 해체됩니다. 일제가 카프를 당연히 탄압하지. 카프의 일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계급주의, 그게 바로 노동에 대한 해방이니까. 해방, 당연히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카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프의 작품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까 얘기했지, 빨간 맛이라고. 그 빨간 맛의 핵심은 뭐냐? 이들은 사실 다른 소설가는 다른 시인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문학작품이라는 건 하나의 예술적인 혼을 독립적으로 담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예술작품인데 이 안에 계속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야. 계속 사상을 넣는 거야. 이걸 읽은 사람들이 빨개지도록 계속 사상을 막 주입을 하니까 작품 속에서 약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니? 작년에 수능특강의 연기작품으로 나왔었던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물론 이제 그 목적성을 가득 담고 있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이거든. 주인공이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여러분들아 투쟁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심지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당연히 뺐지.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 자체가 카프의 어떤 색채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효석 하면 그거잖아. 메밀꽃 필 무렵.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서점 작품을 딱 쓰신 분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투쟁을 하는 그러한 작품들도 썼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이효석의 아주 특이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이 이제는 EBS에도 나오고 이제는 평가원 기출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분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 이러한 민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이 많이 창작이 됐고요. 이분들이 이제 카프입니다. 자, 카프의 소설도 한번 살펴보면 뭐 신경양파 카프 소설, 동반자 작가 뭐 이 내용도 그냥 단순히 보면 카프 소설, 이 카프 작가들이 쓴 소설이 다 카프 소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반자 작가는 카프는 아니지만 카프와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작가들. 그래서 이효석 도시와 유령 보이지? 그래서 이 작품이 동반자 작가인 이효석의 작품이라고 보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카프의 색채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카프의 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임화입니다. 임화는 잘 모르지. 왜냐면 임화는 이제 월북했기 때문에 월북 작가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굉장히 뭐 이제 이러한 많은 작품들을 썼고 우리 임화는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셨던 그러한 예술가였습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딱 보고 우리 조교한테 물어봤거든. 이 페이지는 의도가 뭐냐? 자기 스타일을 여기다 모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 굉장히 멋지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문학파입니다. 순수 서정시. 우리 지금 1925년에서 35년 사이 보고 있고요. 주로 1930년대 우리 문학사의 황금기를 하드캐리했던 고분들의 특징들 문예사조 보고 있습니다. 자, 시문학파 순수 서정시. 이름만 딱 들어도 작품의 내용이 어떤 작품들일지 알 것 같지 않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아까 청명 이런 작품들. 아주 청량한 그런 작품들이죠. 시문학을 중심으로 순수시를 썼기 때문에 이건 약간 카프와는 또 반동이 있는 거야. 카프는 목적을 담았잖아. 순수 시인들은 아니, 시라는 건 순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카프를 약간 배척하기도 하죠. 여기 써 있네. 그래서 카프의 경향시에 반발하여 정치성이나 사상성을 배제한 순수시를 쓰셨다는 거. 게다가 순수시니까 어때? 시를 읽었을 때 약간 아름다워야 되잖아. 아름답기 위해서는 언어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조탁이라고 하죠. 언어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언어가 아름다우려면 어때야 될까? 울림소리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부드럽지. 울림소리, 노란 양말. 그래서 우리 김영랑 시인도 자신의 이름을 울림소리를 넣어서 만든 거죠. 김영랑. 그래서 순수 서정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김영랑, 정지용, 박용철, 신석정. 다중유에서 뭐 누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평가원이 자랑하는 분들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김영랑 시인, 정지용 시인, 박용철 시인, 신석정 시인 이런 분들 계시고요. 다 이제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은 다뤄봤을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이분들이 순수 서정시를 많이 쓴 그런 작가들이라는 거. 물론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순수 서정시도 쓰고 모더니즘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묶여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정지용은 순수 서정시, 정지용 순수 서정시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을 작품에 담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진짜 도움 많이 된다. 진짜 효율적으로 메타적으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농민, 농촌 소설을 많이 쓰신 대표적인 작가 김유정, 봄봄, 동백꽃, 만무방 이런 작품들 있죠. 그래서 농촌과 농민의 실제 삶에 주목했다. 왜냐면 만무방 생각해봐라 얘들아. 만무방의 핵심 스토리가 뭐였어? 나의 별을 내가 훔쳐가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정말 깊은 페이소스가 느껴지거든. 아니 누가 이제 계속 별을 훔쳐가니까 누가 훔쳐가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거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혀? 이렇게 동생이 딱 나타나죠. 왜 그런 작품을 썼을까? 토속적, 해학적으로 형상화했지만 그 해학성 속에는 눈물이 있잖아. 일제강점기에 내가 열심히 1년 내내 농사지은 그 농작물을 다 빼앗겨서 먹을 게 없는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의 어떤 비참한 삶, 힘든 삶, 그런 작품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작품 안에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 농민 소설을 많이 썼던 또 다른 작가들,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이기영 고향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영의 고향에도 보면 역시 소작 농민들의 아픔이 들어있죠. 자, 모더니즘 보겠습니다. 모더니즘, 모던.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병참 기지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근대적인 문물을 빵빵하게 넣어주긴 했죠. 철도 쫙 깔리지, 전기 쫙, 전등불 쫙 들어오지. 그런 식의 발전을 많이 합니다. 아주 급속한 발전이지. 삐까번쩍한 도시도 쫙, 건물도 쫙 세워주지. 우리는 초가집에 살고 있었는데, 촛불 켜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삐까번쩍한 거리에 네온 사인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호석의 도시와 유령 기억하지? 도시,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에 발전하고 있는 근대적 도시입니다. 유령은 누굴까? 유령? 그렇게 빛나고 화려한 도시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령으로 비유합니다. 심지어 잘 곳이 없어서 어디 무덤 옆에서 자다가 유령인 줄 알고 이 주인공이 야!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도시와 유령 자체도 이 근대와 이면, 그림자,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다 누구겠니? 조선인들입니다. 그런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 이걸 담고 있는 게 역시 또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민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일본인들 아니면 친일파들. 그래서 근대 도시문화는 발전하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 안에 있었던 게 조선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작품 속에 그대로 담았죠. 당연히 비판적이고 저항적 의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인회,
이제 구인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정지용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 모더니즘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정지용 양쪽의 작품들을 다 쓰셨다고 볼 수 있겠고, 모더니즘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미지. 모더니즘 작가들은 당연히 이미지를 굉장히 빡세게 넣어서 이미지로의 형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청명과 추일서정이 있었지? 그 추일서정은 아예 문제 하나가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왜? 김광규는 모더니즘 시인이니까. 그 안에 이미지가 듬뿍 잘 들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요. 발문 자체가. 그리고 김영랑 시인의 청명도 마찬가지. 선택지의 이미지, 심상이란 말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니즘 보면 이제 이상과 박태원,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분 김광균, 김기림 많이 나오죠. 김기림 시인의 가장 유명한 바다와 나비 이런 작품들 보면 청무밭에 흰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려고 했다가 공주처럼 지쳐서 되돌아간다. 이런 작품들 보면 파랑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잘 나와 있죠. 이미지가 굉장히 형상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얼리즘 장편 소설들 뭐 3대, 이기영의 고향, 강경의 인간 문제 우리가 남성 작가들만 다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여성 작가들도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또 많이 다룰 기회가 있겠지. 자, 뭐 채만식 워낙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 잠깐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아까 얘기한 작년에 6평이 나왔던 왜 계속 작년 얘기를 하냐면 작년이 1호 개정교육과정이 첫 번째로 반영됐던 해입니다. 첫 번째로 반영됐던 해. 올해가 본격 반영이긴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기영의 고향에 나왔었던 복이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의 특징 하면서 뭐가 나왔었냐? 인물형에 대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인물형이 많이 등장을 했다. 어떤 인물형이었냐? 속물적 인물이라 나옵니다.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동시에 전 근대적인 토지제도에 편승하는 어떤 속물형 인간들. 그러한 내용, 그러한 인물 캐릭터가 다양한 이 당시 리얼리즘 장편 소설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3대의 캐릭터들도 어때? 다 돈 가지고 3대가 싸우는 내용. 얼마나 속물적입니까? 속물적인 내용이 아주 그대로 있고 태평천하도 어때?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속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만나는 보기들도 이 작품과 이후에 공부해야 되는 그게 하나의 이론적 틀이 또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거기 나와 있는 보기, 그 리얼리즘 장편 소설의 특징, 그게 바로 이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5년, 45년, 우리 45년까지 보기로 했죠. 45년이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인 일제가 어떻게 되냐? 고노야로 더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랄해지냐면 일단 뭐 카프 강제해산 이거는 악랄해치지도 않지. 이제 이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거의 일제가 이렇게 거의 이제 미쳐 날뛸 때였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특징들 생명파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벌써 강제 병합된 지가 15년이 지났죠. 25년이구나. 25년이 지났죠. 그 25년의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난 대체 왜 태어났는가? 난 뭘 위해 사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이런 관념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현실이 트래쉬 같으니까. 그래서 생명파, 가장 유명한 정주나 안정주나 서정주. 정주기 조금 어려운 서정주 경화가 나오셨고요. 그 다음 유치환입니다. 유치환 작품들, 생명의 서 이런 거 보면 작품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지. 왜?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시를 쓰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갑자기 가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치환의 형아가 누군지 아니? 유치환과 유치진 형제. 유치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유치진의 토막, 소 이런 작품들 EBS에도 나왔고 기출에도 나왔고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유치진과 유치환은 아주 친일파 형제. 또 아주 예외적인 존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살았어. 유치진은 이 당시에 미국에 쭉 순회 이렇게 쫙 관찰 이런 거 다니면서 극을 공부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친일파로의 어떤 특혜를 받았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백석이라는 시인이 또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 백석의 작품들 가장 핵심적 작품은 고향에 대한 상실감. 이제는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죠. 고향도 떠나가, 가족들과도 헤어져. 이러한 내용이 백석의 작품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이 되면 이제 뭘 시작하니? 창씨개명까지 시작하죠. 게다가 뭐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아주 극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한국의 문학도 역시 암흑기를 겪습니다. 30년대가 황금기였다면 이제 40년대는 암흑기입니다. 우리 글을 못 쓰게 하거든. 우리말로도 글을 못 쓰게 하거든. 이름도 우리말로 우리 이름 못 쓰게 하는데 일본 이름 다 바꾸게 했잖니? 자,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드디어 두 분의 가장 유명한 작가, 시인분들 두 분 나타나십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이죠. 이분은 저항시. 왜냐면 이때 저항했다는 건 진짜 인정이지. 1920년 문화통치, 문화정치할 때 그래도 저항,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1940년대는 그냥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근데 그 시기에 펜으로 저항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육사 시인, 펜을 넘어서는 일도 하셨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청록파도 역시 1940년에 청록집을 냈다고 되어 있지만 역시 일제강점기 광복 전부터 이런 시를 쓰셨던 청록파 세 분 계시죠.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목월 시인 나와 계십니다. 약간 인터뷰한 느낌이다. 자, 이제 조금 번외로 지식인 소설, 전향 소설이라고 하는데 일제의 사상 탄압이 워낙 갈수록 심해졌다고 했잖아.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이러한 작품들 안에는 당연히 지식인들의 고뇌, 갈등, 아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가족사 연대기 소설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제 이러한 작품들을 쓰셨다는 거. 역사소설, 사실은 역사소설을 쓰는 것 자체, 역사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그 고전 소설들을 묶어서 출간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신채호도 그렇게 했었잖아. 신채호도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일제에 대한 저항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역사소설도 쓰였다는 거. 자, 생명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원성 원초적 생명을 탐구했다고 했지. 대표적으로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 이런 분들 계시고요. 오장환 시인은 또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이 이미 평가원 기출에 출제가 됐었던, 역시 다 중요하신 아주 평가원이 사랑하는 그런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백석과 이용학 시인을 보면 백석은 또 가장 평안북도 방언, 우리나라의 어떤 방언이 이 당시에 작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왜 중요한지 알겠지.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도 못 쓰겠는데 우리의 방언까지 시 속에 넣어서 굉장히 그 시적인 작품의 묘미와 깊이를 쫙 살렸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승돼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 우린 광복이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광복이 더 늦었다면 우리 말도 우리 글로 된 작품도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그 소중한 어떤 유산입니다. 이용학 시인은 낡은 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으로도 또 유명하시죠. 자, 이제 지금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육사, 윤동주 나오면 거의 끝이야. 자, 이육사 시인과 윤동주 시인 뭐 너무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이육사 시인의 절정, 광야 이런 작품들 보면 그 어떤 지식인으로의 고뇌, 그러면서 식민지민으로서의 그 아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계가 들어있죠. 저 항정신을 듬뿍 담고 계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지금 읽어도 약간 그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또 많습니다. 시인인데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슬프다고 하시잖아. 그게 더 슬프잖아, 우리는. 별에 낸 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이름 석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부끄러운 이름은 왜? 윤동주 시인이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두 분 다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육사 시인 1944년에 돌아가시고 윤동주 시인은 심지어 1945년 2월에 돌아가셨죠. 그게 가장 또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청록파는 뭐냐면 이름부터 청록이잖아. 청록파. 역시 자연에 대한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청록파는 얘들아 생각해봐. 이 지금 보면 청로로 나그네 고풍의상 완화삼
너무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아마 기출에서 워낙 청록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청록파가 누군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꽤 많이 있을 거야. 물론 이분들의 이름은 알지만 청록파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 이분들의 작품을 보잖니? 일제강점기 느낌이 없어. 왜? 청록청록한 시를 썼으니까. 그래서 비난도 받습니다. 왜냐? 지식인이면 저항을 해야지. 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마치 어디 현실과 벗어나서 어떤 무릉도원을 그리는 듯한 이 느낌. 이건 현실 도피적이지 않냐. 이런 욕도 많이 잡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청록파는 왜 우리가 또 굉장히 가치 있게 배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냐면 우리말로 시를 썼습니다. 얘기했잖아. 이 당시 우리말도 아예 못 쓰겠다니까. 하지만 우리 글로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아름다운 민족으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청록파로 기억을 해두면 이분들의 작품을 보는 순간 이분들의 작품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것도 연상하기가 좀 쉬울 거야. 그리고 청록파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근대문학사를 쭉 한번 개괄을 해봤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것을 목표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또 올해는 이 문학사가 어떻게 반영될지 당연히 뭐 보기와 비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익숙해지고 이러한 근대문학사를 기반으로 작품을 한번 해석한 하나의 틀, 힌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